본격적인 여름. 입맛은 물론 체력까지 떨어지기 쉬운데 이럴 때 더위 극복을 돕는 해결사로 돼지고기를 빼놓을 수 없다. 돼지고기 중에서도 삼겹살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육류 중 하나로 천연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자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까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구이는 물론 찜이나 볶음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삼겹살.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국가대표 육류 삼겹살과 함께한다. 삼겹살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삼겹살에는 필수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풍부한데요. 이 리놀렌산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활동을 억제하여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삼겹살에 포함된 비타민 F는 필수 지방산으로 뇌 질환을 억제하고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피로감과 전신 권태를 느끼게 되는데요. 삼겹살에는 비타민 B1이 소고기보다 1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삼겹살을 고를 때는 옅은 선홍색을 띠면서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 고기 빛깔이 창백하고 탄력이 적어 물렁거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삼겹살을 주인공으로 한 오늘 첫 번째 요리는 통삼겹에 솔잎향이 배어들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솔잎 바삭보쌈. 이어서 뜻밖의 조합에서 기막힌 조합으로 사과와 삼겹살의 맛을 극대화시킨 삼겹살 사과 캐서롤도 만들어보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의 부위는 바로 삼겹살이 아닌가 싶은데요. 수육을 만들 때는 보통 목살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삼겹살을 이용하게 되면 더욱더 고소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솔잎향을 머금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솔잎 바싹보쌈 만들어 볼게요. 삼겹살에는 필수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풍부한데 리놀렌산은 콜레스테롤 활동을 억제시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삼겹살에 들어있는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솔잎 바삭보쌈. 통삼겹을 준비해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 핏물을 제거한 후 청주와 다진 생강, 소금, 후추 등으로 만든 생강술로 삼겹살을 골고루 밑간을 해준다. 이렇게 생강술을 이용해서 돼지고기에 양념을 해주면 돼지고기의 잡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미리 생강술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마늘 장아찌 소스도 만들자. 우선 마늘 장아찌를 잘게 다진 후 프라이팬에 다져놓은 장아찌와 장아찌 국물을 함께 넣는다. 그리고 발사믹 소스도 더한 후 살짝 졸여준다. 이어서 찜기 바닥에 솔잎을 깔고 통삼겹을 올린다. 그리고 통삼겹 위에 솔잎을 한 번 더 뿌려준 다음 뚜껑을 덮고 40분 정도 쪄준다. 이렇게 하면 솔잎의 향이 고기에 배어들어 고기 특유의 잡내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솔잎과 고기를 함께 쪄주게 되면 돼지고기의 잡내를 없앨 수 있고 솔잎 향이 매우 좋습니다. 이 찐 솔잎은 버리지 말고 마지막에 플레이팅을 함께 해주세요. 고기가 익는 동안 파무침 양념도 만들자. 매실청에 식초, 후추,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고 잘 섞어준다. 썰어놓은 대파채에 양념을 골고루 버무려주면 파무침 완성. 잘 익은 삼겹살은 건져낸 후 키친타올을 이용해 수분을 제거한다. 그런 다음 달군 팬에 삼겹살을 올리고 겉면을 구워준다. 색이 노릇해지면 물과 간장, 설탕을 넣고 졸여준다. 수육 그 자체의 보들거림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과정은 빼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프라이팬에 구워주게 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색다른 보쌈을 느끼실 수 있어요. 삼겹살을 먹기 좋게 썬 다음 그릇에 올려주고 파무침과 함께 마늘 장아찌 소스까지 뿌려주면 솔잎 바삭보쌈 완성. 솔잎의 향기를 머금은 채 기름은 쏙 빠지고 육즙은 그대로 남아있는 솔잎 바삭보쌈. 담백하면서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제격이다. 삼겹살은 구워 먹어도 좋지만 끓이거나 쪄서 먹어도 맛있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삼겹살과 맛으로나 영양학적으로도 궁합이 잘 맞는 사과를 곁들여서 서양식 찜이라고 불리는 삼겹살 사과 캐서롤 만들어 볼게요. 삼겹살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은 육류 중 가장 많이 들어있으며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또한 삼겹살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미세먼지나 중금속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삼겹살 사과 캐서롤. 먼저 키친타올을 이용해 삼겹살의 핏물을 제거해준다. 그런 다음 삼겹살을 길게 편으로 썰어주고 한 입에 들어갈 만한 크기로 한 번 더 썰어준다. 삼겹살은 뼈에 붙은 부위가 아니라서 굳이 핏물을 빼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찬물에 설탕을 한 스푼 넣고 10분 정도 담가두시면 빠르게 핏물을 뺄 수가 있습니다. 캐서롤에 함께할 사과는 가늘게 채를 썰어 준비하자. 밝은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과 다진 양파를 볶아준다. 그리고 마늘이 익으면 화이트 와인과 삼겹살을 넣어준다. 이어서 소금과 후추, 허브가루를 넣은 후 삼겹살의 겉면이 노릇해지면 닭 육수를 부어준다. 그리고 채썬 사과와 바질 잎을 넣고 잘 저어가며 익혀준다. 닭육수 농도는 취향껏 조절 가능한데요. 빵을 찍어 먹거나 국수를 넣어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육수를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익힌 재료들은 오븐 그릇에 그대로 옮겨 담는다.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루를 듬뿍 올린 후 발사믹 글레이즈도 골고루 뿌려주고 빵가루까지 풍성하게 올린 다음 190도씨로 예열된 오븐에 빵가루가 노릇해질 때까지 5분 정도 구워준다. 저는 오늘 위에 빵가루를 뿌렸는데요. 빵가루 대신 비스킷 가루나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미국 가정식의 대표 요리인 캐서롤. 산뜻한 사과가 삼겹살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고소한 치즈 향까지 더해져 풍미 가득한 일품 요리가 만들어졌다. 삼겹살은 몸 안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술, 담배 등에 찌든 현대인의 피로 회복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군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양질의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는 육질이 연하고 소화 흡수가 잘 돼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좋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인, 칼륨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어린이의 성장 발육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영양식으로도 좋습니다. 혹시 배가 차서 삼겹살을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들은 구운 마늘이나 양파, 부추 등과 같이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돼지의 갈비뼈를 감싸는 부위로 살과 지방이 삼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삼겹살. 칼로리가 높지만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 칼로리는 적게, 영양은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는데 특히 채소를 곁들이며 찜이나 볶음으로 조리한다면 맛과 영양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삼겹살. 지치기 쉬운 여름, 가족에게 삼겹살 요리로 활력을 선물해보자.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약을 제때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약을 물이 없다고 자칫 그냥 삼키다 보면 더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캡슐 형태의 약은 삼키게 되면 식도를 타고 내려와서 위장에서 녹게 되는데 그런데 약을 그냥 침으로만 삼키게 되면 식도에 걸려서 식도를 뚫고 들어가서 식도 점막 천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약은 한 컵의 물과 함께 한 번에 마셔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마셔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방은 모유를 생성하는 유엽과 모유를 유두로 운반하는 유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유방 조직 안에 발생한 종양이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을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유방암은 유방 조직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유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류와 림프관을 따라 온몸으로 전이될 수 있다. 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유방 조직은 유즙을 만드는 유선 조직과 만들어진 유즙을 내보내는 유관 조직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방 조직이라든지 쿠퍼인대 같은 유방을 모양을 유지하는 그런 조직들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유방암은
유관에서 기원하는 유방암이 약 90%로 대다수를 이루고요. 유선암, 유두암, 그리고 수질암 등 약 40개 정도의 유방암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며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방암. 3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사이의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40대에서 가장 많은 발병률을 보인다.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는 느린 편이지만 4기에 이르면 생존율이 30% 이하로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국내 여성암 1위인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최근에 유방암이 갑상선암을 제치고 국내 여성암 중 발병률 1위가 됐다고 합니다. 20대에서 80대까지 나타나는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 이 시각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병원 유방암센터 권성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유방암인데요. 먼저 유방암의 정의부터 짚어주실까요? 유방암이란 유방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유방은 그 모유를 생산하는 유선 조직과 그 생성된 모유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지방 조직과 유방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섬유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 이제 암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유방에 악성 종양이 생기게 되면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90% 이상 대부분이 암은 유관에서 기원을 하는 유관암이 되겠습니다. 네, 흔히 유방에 혹이 생기면 우리가 유방암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요. 악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특징도 다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혹이 있을 때 이제 악성인지 궁금해 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양성 종양, 괜찮은 혹의 특징은 만져봤을 때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움직여 봤을 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잘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거와 반대로 암에서는 일단 표면이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만졌을 때 딱딱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흉벽 침윤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에 침윤이 될 경우에는 이게 고정되어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은 암 같은 경우는 다른 장기, 예를 들어서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뼈라든지 뇌 등으로 전이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져봤을 때 딱딱하고 좀 빨리 자라는 것 같다 하면 악성 종양, 유방암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암이 발생 부위에 따라서 종류도 좀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원하는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에 따라서 유방암이 분류가 되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유관에서 발생을 하는 유관암, 그리고 유선 조직에서 발생을 하는 유선암이 있고요. 그 외에 수질암이라든지 유두암, 그리고 그 혼재된 형태의 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의 침윤 범위에 따라서도 암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상피, 유관의 상피 내에 잘 국한이 된 경우에는 제자리암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연기암으로 알고 있는 제자리암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피를 침범해서 다른 유방 조직으로 침입을 한 경우에는 침윤암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우리가 유방암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이 유방암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발생률도 짚어주시죠. 과거에는 갑상선암이 여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갑상선암이 1위,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이 2위였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방암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2016년부터는 이제 갑상선암을 제치고 여성암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발생하는 그런 건수를 보면 한 2만 3천 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환자분들의 특징을 보시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대 환자분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0대 젊은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요. 40대 이후에 50대, 60대, 30대 순으로 발생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령을 막론하고 많이 발생하는 유방암, 그렇다면 위험 인자와 주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위험 인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깊습니다.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시기가 길수록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경이 빠르다든지 아니면 폐경이 늦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짧게 했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비만과 서구화된 식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경 전 여성은 난소에서 그런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만 폐경 후의 여성에서는 대부분 지방세포에서 그렇게 에스트로겐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경구 피임약이라든지 폐경기 호르몬 대체 요법도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유방암의 가족력, 유전력 등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발병 원인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요인, 우리 식이라든지 행동 양식 그런 것들도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성,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가족분들은 이제 생활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식사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활동하는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유방암이 한 10% 정도 되고요. 유전과 관련된 유방암은 5% 이내에서 이제 발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 자제분들이 유방암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유방암의 주요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상을 짚어주시죠. 유방암의 증상은 대부분 혹이 만져져서 옵니다. 그래서 유방이라든지 아니면 겨드랑이에 혹이 만져지고 갑자기 커진다라는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라고 해서 오시는데 유두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얗거나 투명한 그런 분비물이 나오는 거는 그거는 유주빈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나의 유관에서 이제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에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다른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섬유질 같은 부위에 암이 생기면 피부가 당겨집니다. 그래서 유두가 함몰된다든지 갑자기 없던 유방의 보조개처럼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10% 정도는 그런 증상이 없이 정기 검진에서 발견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갑자기 한쪽 유방이 커지는 경우, 이거는 혹이 자라면서 덩어리가 커지는 경우고요. 또 두 번째 사진은 유두에서 저렇게 피처럼 갈색, 검붉은색의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유방암의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두가 함몰된다든지 아니면 피부색이 변한다든지 빨갛게 부어오른다든지 그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우리 유선염과 증상이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두가 잘 헐고 습진이 자주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유두에 생기는 특징적인 파젯병이라고 그것도 유방암의 종류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렌지양 피부라고 하는데요. 네. 진짜 유방이 사진에서처럼 오렌지 피부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방에 부종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오렌지양 피부처럼 보이는 경우도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유방암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성에게 있어 유방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를 넘어서 수유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자 여성성의 상징이다. 이런 까닭에 유방암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유방암이 일찍 발견되면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 않은 만큼 완치율도 높다. 하지만 유방암이 발병하더라도 초기엔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 악화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으로 유방 촬영술을 했는데 왼쪽에 무슨 혹이 발견됐다고 해서 왔습니다. 혹시 유방에서 혹이 만져진다거나 아니면 통증 같은 증상이 있진 않으셨나요?
네, 그렇진 않았어요. 혹시 유두에서 유즙이 분비된다거나 아니면 혈성 유두 분비물이 나오진 않았나요? 유두에서 뭔가 특별히 뭐 나온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요.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며 모양이 불규칙적이고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질환이 진행되면 겨드랑이에서도 멍울이 만져질 수 있으며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그 부위에 잘 낫지 않는 습진이 생기기도 한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으로 이제 유방암이 발견이 돼서 오신 분인데 그 외 기타 유방 MRI라든지 아니면 복부 CT, 뼈 스캔 검사에서 다른 장기의 전이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경우인데요. 그리고 크기가 1.5cm 정도로 작기 때문에 유방 보존술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유방 보존술 같은 경우에도 유방 조직을 많이 떼어내게 되면 모양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유방 조직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등 근육이라든지 복부 근육을 옮겨주는 종양 성형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의심되면 기본적으로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는데 유방 촬영술은 아주 작은 크기의 종괴나 석회화 침착 현상이 있을 때 악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유방 조직이 치밀해 유방 촬영술로는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 유방 초음파 검사가 유용할 수 있다.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로 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는데 조직 검사의 종류로는 세포 검사, 총조직 검사 등이 있다. 지난주에 그 유방암 수술하고 퇴원하셨는데 지금 뭐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겨드랑이 불편감 그런 같은 증상이 있으신가요? 겨드랑이 쪽으로 약간 당기고 뻐근한 통증은 있는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수술한 부위에 팔이 좀 붓거나 무겁거나 그렇게 하시진 않는가요? 딱히 그런 거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항암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세 계획은 없어요. 유방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이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 임신 경험이 없거나 늦은 연령의 첫 출산, 그리고 폐경 후 여성에서의 비만인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음주나 가족력, 유방 촬영에서 고밀도 유방으로 확인된 경우도 위험 요인에 포함된다. 이 환자분은 유방암으로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분입니다. 유방암에 비해서 유방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근데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는 없었고 전형적으로 예후가 좋은 케이스에 속하는 환자분입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는 생략을 하고 그보다 부작용이 적은 호르몬 치료를 계획하였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병기에 따라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종양의 크기나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폐경 여부 등을 고려해 절제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하게 된다. 수술 방법은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과 유방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유방 보존술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 지금은 절제하는 부위를 최소화하는 유방 보존술이 늘고 있다. 유방암의 대부분은 환자 본인이 크기 증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수술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암 치료, 표적 치료, 새로운 면역 치료 이런 기타 치료법들이 발달하면서 예후는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사기 유방암 환자에서는 5년 생존율이 30-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생존율과 완치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진행도 느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 만큼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기검진은 필수이며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전문의에 의한 유방 진찰과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이 권고되고 있다. 여성들을 유방암의 공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만이 해답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유방암의 진단법도 짚어주실까요?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요. 건강검진으로 촬영술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증상이 있어서 바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유방 촬영술과 더불어서 이제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넓이 가로보다 위에 세로가 더 큰 경우 아니면 그 미세석회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악성을 의심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는
사진에서처럼 조금 굵은 바늘 같은 기구가 들어가서 그 조직을 떼어서 나오는 건데요. 그 떼어낸 조직을 얇게 잘라서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유방암 확진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병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병기가 나뉠 텐데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자분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병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시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크기, 림프절 전이, 그리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병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것들 외에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든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그리고 헐투라는 표적 수용체, 그리고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여부, 또 조직의 분화도, 이렇게 7가지를 따져서 병기를 구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대신에 복잡해진 만큼 그만큼 환자의 예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율이 높다고 하던데요. 유방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유방암의 치료는 크게 국소적인 치료와 전신적인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소적 치료라는 것은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로 암이 있는 그 부위를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도 있지만 세포 단위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변 조직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혈관 안에 떠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겨져 있는 암들을 치료하는 것들을 전신적인 치료라고 하고, 그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암 치료라든지 항암 호르몬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 그리고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면역 치료 등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수술 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수술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수술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적인 치료는 수술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모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네. 다른 장기에 이미 전이가 너무 커서 수술적 치료로 암을 제거를 해도 예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최근에는 항암 치료, 암을 많이 제거를 하면 그만큼 암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서 항암 치료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보존적으로 유방 절제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의 그 종류에는 크게 이제 유방을 다 떼어내는 유방 전절제술과 유방을 나머지 정상 유방을 살리는 유방 보존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유방 전절제술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유방, 암을 포함해서 유방 전체를 제거를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 보존술은 유방 암만 작게 제거를 하고 유방의 모양을 최대한 보존을 하는 수술을 유방 보존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제일 처음으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할 때는 유방 절제술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림프절도 같이 절제를 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방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절제를 하게 되면 굉장한 합병증이 따르게 되는데 그 흘러갔던 림프액들이 잘 순환이 안 돼서 림프 부종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팔이 굉장히 많이 붓고 통증도 많이 느끼고 네. 무겁고 그런 합병증이 오래 갈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도 다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방암에서 제일 가까운 림프절, 당연히 가까운 림프절부터 이렇게 암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가까운 림프절 3개 정도를 채취를 해서 조직 검사를 보고 만약에 암이 없으면 더 이상의 림프절을 절제하지 않는 감시 림프절 생검술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수술법 하면 유방을 다 절제하는 수술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일부만 절제하는 수술을 많이들 받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유방을 다 절제하는 수술이 그러니까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유방을 보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수술법, 특히 유방 보존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유방 보존술 작게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유방암이 큰 경우에는 유방 조직이 많이 제거가 되고 또 유방이 상대적으로 작으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방 보존술을 하더라도 그 떼어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 또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유방 주위에 있는 그런 조직을 떼어낸 자리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보형물로 채운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큰 경우에는 등 근육이라든지 이제 복부 근육을 피판으로 만들어서 옮겨주는 그런 재건 수술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수술을 통틀어서 종양 성형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방암 재건술도 요즘 많이들 받으실 것 같은데 자, 이 부분도 종류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는 이렇게 보형물을 이용하는 보형물 삽입술이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 근육이라든지 복부 근육을 이용해서 재건을 하는 재건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암이다 보니까 항암 치료도 필요가 하겠죠. 예, 항암 치료도 굉장히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과연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항암 치료는 굉장히 초기에 발견된 유방암 빼고는 대부분은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는 수술 전에 하는 항암 치료와 수술 후에 하는 항암 치료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치료의 뭐 생존율이라든지 나중에 결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술 전 항암 치료의 장점은 이제 종양이 항암 치료에 얼만큼 잘 반응했는지 반응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덩어리가 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항암 치료 이후에 그 암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유방 전절제술을 계획을 했었는데 크기가 줄어들어서 유방 보존술로 유방을 많이 보존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술 전 항암 치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도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방사선 치료는 이제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 유방 보존술을 시행한 분은 다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방사선 치료를 못 받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기가 어렵고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유방 전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림프절 전이가 심한 경우, 그리고 유방암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 그리고 유방암 수술을 해서 떼어냈는데 그 절제연과 종양이 굉장히 가까운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유방암 치료법 중에 항호르몬 치료가 있는데요. 이건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어떤 치료법인가요? 유방암에는 특징적으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발현이 돼 있는 환자에서는 이것을 타겟으로 하는 호르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호르몬 치료는 일반 항암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이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환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호르몬 수용체를 타겟으로 한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내성이 됐을 때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 치료제도 개발이 됐고요. 또 안드로겐이라는 이건 남성 호르몬 수용체인데요. 이런 것들이 발현되어 있는 환자에서 쓰는 호르몬 치료도 개발이 되어서 지금 임상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법들을 알아봤는데요. 그 밖에도 다른 치료법들도 있겠죠? 대표적인 치료는 표적 치료가 있습니다. 표적 치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세포에는 없는 우리 암세포에서만 발현하는 그런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장점은 당연히 정상세포를 보존할 수 있어서 다른 합병증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약제가 트라스투메비라는 항체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이 항체에
항암제를 붙여서 이 항암제가 다른 곳에 안 붙고 유방암에만 강하게 작용하게끔 하는 그런 뭐 퍼제타라는 약제도 개발이 됐고요. 또 면역 치료라는 것은 유방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면역 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암이 아닌 척 자신을 숨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면역 치료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게 암이라는 것을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 유방암 치료라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암은 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류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수용체의 발현이 다 다릅니다. 유전자,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수십 개의 변이를 한 번에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방암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전자 검사들이 있는데 이런 유전자 검사에서 재발 위험성이 낮다라고 나오면 항암 치료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치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런 유전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 변이에 따라서 거기에 잘 맞는 치료 약제들을 선택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암과 관련된 여러 전문가 선생님이 모여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외과라든지 그리고 재건을 담당하는 성형외과 선생님 그리고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종양내과 선생님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그 환자 치료 전부터 치료 계획을 논의하고 치료 방향을 잡는 것이 환자분에게 가장 이제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다학제 팀 진료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의사라고 그런 인공지능 컴퓨터가 네. 그런 치료 약제들도 이제 추천을 해주고 그 치료 약제에 대한 근거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을 받아서 환자분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치료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유방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앞에 나왔던 위험 인자를 피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은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당연히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이라든지 피임약 사용에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환자분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자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운동하시고 네. 식사 조절하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유방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정기 검진은 나와 있는 표처럼 30세 이후는 샤워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만져서 검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5세 이후에서는 이제 의사를 찾아서 진료를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40세 이후에서는 이제 의사 진찰도 받고 유방 촬영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콩이 유방암 발생률을 낮춘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모. 네. 그러니까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이제 자연에서 나는 이제 그런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트로겐과 같은 이제 역할을 해서 기량작용이라고 에스트로겐과 이제 대항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들이 그런 유방암 발생률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구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유방암 항암 호르몬 치료 때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안면 홍조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콩을 먹으면 그런 증상들은 많이 조절이 되어 이제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유방이 크면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 OX 어느 걸까요? 이것은 X입니다. 어. 예. 유방이 크다고 해서 유방암이 잘 생긴다라는 그런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사람들의 속설이군요. 네, 속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방에 석회질이 있으면 암으로 변할 수 있다. 이건 OX 어느 걸까요? 이것도 세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석회질이 있다고 이제 유방암이 생긴다거나 유방암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석회질의 상태에 따라서 유방암을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에 석회가 있는데 크기가 크고 달걀 모양으로 부드럽다라고 하면 이거는 양성석회암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네. 근데 석회의 크기가 작으면서도 불규칙하고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으면 이거는 뭐 제자리암이라든지 침윤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석회질이 있다고 암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석회질을 가지고 저희가 암을 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유방 통증이 있으면 유방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 O인가요? X인가요? 이것도 저는 세모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유방암과 유방통은 큰 연관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있으면 유방통이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예. 또 유방암이 있다고 유방통이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연관은 없다고 돼 있는데 제가 세모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유방통이 있다거나 유방에 이상이 있을 때 유방암을 걱정을 하고 병원에 빨리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관심이라든지 걱정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세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폐경 이후에는 유방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X입니다. 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폐경 후에는 유방암이 안 생기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좀 적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데요. 아까 이제 저희 발생률 표에서도 보셨듯이 40대 이후에는 50대, 60대 순으로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폐경 이후라고 해서 그런 긴장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유방암이 있으면 갑상선암도 더 잘 생기는 건가요? 유방암이 있으면 갑상선암도 더 잘 생기는지 물어봤는데 어떤가요?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마찬가지로 특정한 그 연관성은 없습니다. 예, 전혀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예 상관관계가 없는 거군요. 없습니다. 예. 남성 유방암은 여성 유방암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성도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여성 유방암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남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생 비율이 빈도가 훨씬 더 적습니다. 네. 여성 유방암의 1% 정도고요. 우리나라 한 해에 발생하는 유방암은 한 100건 정도가 됩니다. 여자가 이제 아까 2만 건 정도라고 했는데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아서 드문 질환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남성 유방암과 여성 유방암이 뭐 조직학적으로 다르거나 특징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성 유방의 특징상 지방이 적고 유방이 작기 때문에 그 암이 조금만 자라도 흉벽이라든지 피부에 침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병기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 발견된 경우가 많고요. 네. 또 남자분들이 유방 클리닉에 내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호르몬, 여성 호르몬 억제 치료 요법이 남자분한테도 굉장히 그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치료의 순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차이는 없지만 예후가 좀 많이 여자보다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면서 암 조직을 건드리면 암이 더 퍼지지 않나요? 이 부분 많이 걱정하시죠. 조직 검사를 할 때 오히려 암을 악화시키는 게 아닐까. 이건 어떤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대부분 암이 진단이 되면
미루지 않고 거의 뭐 일주일이나 열흘 내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암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없고요. 조직 검사가 암을 진행시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굉장히 낮은 확률로 그 바늘이 들어갔다 나온 자리에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수술할 때 그 부위를 잘 제거를 하고요. 피부에도 바늘이 들어갔다 나온 자리를 같이 제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방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유방암은 작은 불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불씨가 굉장히 작을 때는 네. 조금만 관심을 들여서 잘 발견이 빨리 되면 발로도 끌 수 있고 모래로도 끌 수 있고 뭐 물로도 끌 수 있고 쉽게 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관심이 없어서 좀 커진 다음에 발견이 되면 일단은 끄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끄는 방법도 굉장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유방암과 좀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라고 이제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유방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유방암센터 권성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죠. 전문의의 진찰 그리고 유방 촬영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